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강인데요. 문제 13번부터 31번까지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봐야죠. 그래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도 보시다시피 16, 17, 19, 24, 26 그래서 계속 나오고 지문 속에 이제 단일 문제로 안 나오면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를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부채 감당률 DC, Debt Coverage Ratio. 이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바뀌어 있죠. 2번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세전연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에요. 예, 그래서 2번이 맞는 거네요.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세전연금 수지를 지분 투자 금액을 세전연금 수지로 나눈 거죠. 이 역수는 지분 투자 금액을 세전연금 수지,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눈 거니까 이게 지분 배당률이죠. 이게 지분 배당률이고 얘는 세전연금 수지 승수입니다. 3번 세후현금 수지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세후현금 수지 승수가 아니라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4번 지분 배당률이란 지분 투자액 대비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연금 수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이러한 비율분석법은 여기서 이거는 어림셈법이었죠. 비율분석법은 어떤 것을 적용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가령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안정성 비율이 높았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수익성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답은 2번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승수법은 조소득이란 여기 가능조소득 혹은 유효조소득 승수는, 자, 항상 승수는 부동산 투자금액, 즉 가격을 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순소득 승수는 여기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투자 금액을. 가령 부동산 가격이 1000억인데 순영업소득 1년에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20이 되는 거죠. 그럼 20년 동안 50억 벌어서 돈 뽑았잖아요. 투자 금액. 그래서 이것을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여기니까 이건 지분 투자 금액이죠. 여기가 총 투자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 금액이고 분모가 세전연금 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수가 이제 수익률법이 되는데 총 자산 회전율은 총 투자 금액으로 매출액이 투자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보는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익률법은 높을수록 좋고 승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 대비 투자 금액이 이것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종합자본환원율은 이게 진짜 수익률이죠. 저걸 뒤집으면 되니까 총 투자 금액으로 순영업소득을 나눈 게 되니까 지분 배당률은 이걸 뒤집으면 되겠죠. 지분 투자 금액으로 세전연금 수지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안정성 이제 비율분석법에서는 안정성 비율은 자, 총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도 하고 타인 자본은 부채 혹은 대부 금액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총 자본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겠죠. 당연히 자기 자본. 대부 비율은 여기 총 투자 금액에서 총 자본에서 타인 자본, 즉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부채 비율은 뭐냐? 부채 비율은 대부 금액은 부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인데 다만 여기 총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에서. 그래서 부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부채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몇 배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비율은 단기적인 지급 능력, 부채 상환 능력을 살펴보는 건데, 부채 감당률은 여기 이렇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어서 높을수록 좋은 거고, 채무불이익률. 그래서 이건 안 쓰겠습니다. 채무불이익률은 근데 요거 이제 유효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돈이 분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효조소득에서 매출액에서 나갈 거는 영업경비하고 뭐가 있냐면 부채 서비스가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고, 부채 감당률은 써보면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의 비율이에요. 유동 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정도가 되겠고, 이제 수익성 비율은 뭐냐면 영업경비가 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주로 유효조소득을 사용합니다만 영업경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소득 비율은 가능조소득에서 실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클수록 좋겠죠. 공실률은 요거죠.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것도 낮을수록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로 풀어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이거는 앞서 지난 시간에 계산까지 해봤어요. 커진다로 해야 되고, 2번 조소득 승수가 10인 부동산 자본의 수익가 10년이다. 조소득 승수가 아니라 순소득 승수. 3번 순소득 승수는 작을수록 좋고 종합자본하는 수익률이니까 클수록 좋은 거라서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이거 회전율이 높으면 투자 금액 대비 매출액이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하고, 5번 부채 감당률은 높으면 좋지만 채무불이익률은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익률이 높다, 이게 틀렸어요. 15번입니다. 자, 역시 24회 기출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에, 자, 총소득 승수네요.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 혹은 총소득 승수예요. 세후현금 흐름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예, 왜냐하면 총소득 승수니까 세후현금이 흐름이 아니라 총소득. 여기서 총소득이란 유효총소득 혹은 가능총소득을 말하겠죠. 자, 2번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누는 거, 이거 맞죠. 3번 순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이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이것도 총투자액이 나오겠죠. 예. 세후현금 수지는 4번에 세후는 지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지분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총투자액이 아니라. 그리고 5번에 ROE, 즉 지분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현금 수지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현금 흐름을 할 때 이게 지분 개념 뭐 이런 것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만 맞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부채 감당률이 1.4,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인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전 현금 수지가 얼마인가 구해봐라, 이랬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이걸 한번 써보죠.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부채 서비스를 빼게 되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부채 감당률이 1.4, 얘가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면 1.4.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2천만 원에다가 얘를 곱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니까 2,8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2,800만 원에서,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세전현금 수지니까 2,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00만 원이 세전현금 수지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예요. 부동산 가격이 100억, 유효조소득이 10억, 영업경비 비율은 유효조소득의 50%인 경우 순소득 승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유효조소득이 지금 여기 기한 썼으니까
유효조소득이 10억이고요. 영업경비 비율이 50%니까 영업경비는 5억이네요. 그러면 순영업소득도 5억입니다. 그럼 순소득승수는 순영업소득으로 총투자금액을 나눈 거니까 100억을 나누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승수 혹은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8번입니다. 총자본은 1억 원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40%인 경우 부채 비율은 얼마인가? 자, 부채 비율은 항상 부채 자기자본 부자입니다. 부채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자기자본 비율이 40%라는 것은 1억 중에 40%니까 자기자본은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이고, 그러면 부채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이네요. 너무 쉬운 문제네. 4분의 6은 1.5, 150%. 그러니까 부채가 자기자본의 1.5배다 이런 뜻이죠. 150%라는 거는. 자, 19번입니다. 19번 문제는 가로에 들어갈 거를 해봐라 이거죠. 지금 부채 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자, 우리 자기자본이 20만 원이고요. 20만 원. 그리고 부채가 5만 원입니다. 부채가 5만 원. 그래서 기억은 자기자본 비율이에요. 그럼 자기자본과 부채를 더하면, 기억을 구할 때는 자기자본과 부채를 더하면 총자본이죠. 총자본 25만 원에서 자기자본 2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기자본 비율이잖아요. 5, 25, 5, 4, 20, 5분의 4, 8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니은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만 원. 자기자본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5, 4, 20, 4분의 1이니까 25%. 그렇죠? 그래서 경리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20번입니다. 20번. 다음 비율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분배당률이란 세전현금 수지를 총투자금액으로, 총이 아니라 지분. 1번부터 틀렸어요. 답입니다. 2번 총자산 회전율은 부동산 가치, 총자산, 즉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 맞는 거고요. 채무불이행률이 1이면 손익분기점이다라는 것은, 채무불이행률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여기를 보셔야 되겠네요. 자, 유효조소득이 가령 100원이고, 그죠? 이 사례를 제가 지금 3번의 사례를 들어드리는 건데, 지금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얘가 1이라는 것은 유효조소득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합한 금액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가령 얘가 100억이라면 얘가 가령 40억이고 얘가 60억이고 얘가 40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유효조소득은 100억이고 여기 40억, 60억 또한 역시 100억이니까 1이죠. 자, 그렇게 보면 순영업소득이 40억이 나왔지만, 여기 40억이 나왔지만, 이거 부채 서비스 40억을 빼면 지분수익 0이잖아요. 이자 내고 손해나는 것도 없고 이익 난 것도 없고 손익분기점이 바로 채무불이행률이 1인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4번. 영업경비 비율이란 조소득에 대한, 유효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5번. 비율분석법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지 않아요.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 해가지고 23회 기출문제죠. 자, 1번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그럼 1번은 300만 원이 지분 수익이고 6천만 원이 지분 투자 금액이고, 그러면은 지분 배당률은 65, 30, 5%가 되는 거예요.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자기자본 8억 이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이죠. 자기자본 8억이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8억이고 부채가 4억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50%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순영업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3억일 때 그럼 이건 종합자본환원율은 3억분의 2,100만 원이잖아요. 3721, 7%가 되는 거고.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을 때 자기자본 비율은 그러면 4억분의 4억이고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으면 자기자본은 3억이네요. 4분의 3은 75%. 그래서 맞는 거죠. 5번 부채 감당률은 1.5이고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1.5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얘가 1,000만 원이라면 자,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할 수 있는 최대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나누기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말이 안 돼요. 이게 2,000만 원이 되면은 0.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667만 원 반올림해서 1.5 나누기. 그러니까 얘를 두 개 바꾸면 같은 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금은 1,000만 원 나누기 1.5 하면은 667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자, 2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총 투자 금액은 1억 원, 지분 투자액 4천만 원, 유효조소득 2,500, 영업경비 500, 부채 서비스 1,000만 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율을 구하게 했어요. 그러면 자, 유효조소득부터 나왔죠. 여기 2,500만 원부터 나왔습니다. 2,500만 원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50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500만 원 빼면은 순영업소득은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1,000만 원을 빼게 되면 세전연금 수지도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율을 구해봐라.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분자고 지분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죠. 그리고 분모는 세전연금 수지니까 1,000만 원이 되니까 4가 됩니다. 2번 종합자본환원율, 이걸 환원율이라고도 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그럼 이것은 총투자금액인데 총투자금액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잖아요. 2,000만 원. 그럼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으로 바라고요. 왜냐하면 2하고 4는 역수니까 순소득 승수는 이렇게 2,000만 원으로 1억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은 5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0.2분의 1 역수니까 그럼 5가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3번 지분 배당률은 얘의 역수죠. 3번은 얘의 역수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고요. 부채 감당률은 이렇게 나누면 되죠. 1,000만 원분의 2,000만 원이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고 지금 여기 자본회수 기간만 틀렸어요. 자, 2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 설명한 거 틀린 거 26회인데요. 1번 동일한 투자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그랬는데 지금 순소득 승수를 보게 되면 순소득 승수는 투자금액 있죠. 이게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리고 조소득 승수는 조소득 투자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금액은 같을 거고요. 순영업소득이 조소득보다 작잖아요. 얘가 작아요. 얘가 크고 얘가 가령 10억이라면 얘는 뭐 8억 이렇게 되잖아요. 여긴 같고 그럼 분모가 적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1번은 이렇게 돼.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2번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2번에서도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것도 이제 지분 투자 금액은 같고, 그 다음에 분모가 세전 현금 수지, 여기는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이것도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소득세를 빼야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10억이라면 얘가 8억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분모가 낮은 것이 더 크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어요. 세후 현금 수지가 더 커요. 지분 투자 금액 같을 테니까.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망한 거죠.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 재물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5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뭐 금융론에서 엄청나게 자주 나올 텐데, 소득에서 상환해야 될 원리금 혹은 기타 부채 상환액 등을 포함해 가지고 요게 몇 퍼센트인지를 보는 거니까 그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해서 1번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 구했다. 2번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자, 금리가 상승하면 이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원리금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대출 금액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이 나오니까 저당 상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3번 저당 상수가 클수록 부채 감당률은 커지고. 자, 저당 상수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갚아야 될 원리금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대출 금액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당 상수가 클수록 부채 감당률은 커지고, 그러면 저당 상수가 크다는 것은 원리금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은 일정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커지고. 그 대신 채무불이행률은 어때요?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지금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채무불이행률은 이게 원리금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채무불이행률은 커지는 겁니다. 작아진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대부비율 더하기 자기자본 비율. 대부비율이 60%라는 것은 자기자본은 40%라는 거니까 더하면 100% 1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이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5번이에요. 재무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24회 기출문제. 1번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 이거는 뭐 우리 계산 해본 거고요. 문제에서 이미. 2번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고.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지불 능력이 충분한 게 아니죠.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총투자 수익률을 순영업소득 총투자액 나눈 거고. 5번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 부자. 그죠? 네,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26번입니다. 1,000억 원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였다.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총자본이 1,000억인데 이게 총자본이고 차입 금액이 600억이면 자기 자본은 400억이죠. 그러면 기억 자기자본 비율은 1,000억에서 400억이니까 40%고 대부 비율은 1,000억에서 600이니까 60%고 부채 비율은 600 나누기 400이니까 1.5, 150%죠. 그래서 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을 보시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총자본 수익률은 10%가 예상된다. 차입금리 5%, 대부 비율 80%라면 이거 한 번 더 나왔네요. 대부 비율이 80%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한 건데 100분의 80, 100원짜리 총 투자 금액 중에 80원을 빌린 겁니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는 자기 자본은 20원이고, 그렇죠? 자, 총 자본 수익률이 10%니까 100원에 10% 10원 벌어서 80원에 대한 이자율은 5%라고 했으니까 40을 빼면은 자, 20분의 6이죠.
양변에 5치 곱하면 30%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한 한 번 더 나온 문제고요. 자, 28번 문제는 이게 답 표시가 우리 교재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4번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해설은 뭐 맞는 거고요, 다. 자,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지분 투자액 6억입니다. 세전현금 수지는 여기 세전현금 수지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효조속 승수가 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이겠죠? 이거 더하면 순영업소득이 될 테니까. 그래서 1억에서 4천 빼면 6천이니까 순영업소득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 승수가 5라 그랬어요. 마지막 조건에서. 유효조소득 승수는 유효조소득으로 총투자금액. 총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을 나눈 거죠. 그럼 이게 5라고 했죠. 이게 5라고 한 것은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얼마입니까? 이거 바꾸면 되니까 2억 원이 됩니다. 유효조소득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2, 5, 10이죠. 그럼 영업경비는 당연히 여기서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비율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니죠. 1번은 이게 26회 기출이었죠. 1번 유효총소득 2억 원 맞는 거고 얘가 1번이고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순영업소득이 1억인데 총 자본이 10억 원이니까 1억 분의 10억 10 맞는 거죠.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여기 세전현금 수지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분모는 6천만 원이고 지분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6억 원이죠. 6억 원이니까 세전현금 수지 승수도 10이 되는 겁니다. 4번 종합자본환원율은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그 중에서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0%가 돼야 되는 거네요. 8%가 아니라 10%가 되어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채 감당률은 뭐 여기 나누면 되는 거죠. 4천분의 1억 원이다. 그러면 428, 4520, 2.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채 감당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에서는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9번부터 31번까지는 이제 2장으로 왔어요. 2장에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률법에 관한 내용을 몇 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통 지문 속에서 나오는 거고 주로 거의 화폐의 시간 같이 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29번을 보면 1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다.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기간을 정해놓고요. 투자안의 회수기간입니다. 구해봤더니 5년 걸렸어. 근데 이제 내가 요구하는 회수기간이 있겠죠? 투자자가. 그것이 짧아야 된다는 거죠.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더 짧아야 된다 이겁니다. 만일 이게 6년이다 그러면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요구하는 거는 4년인데 투자안의 회수기간 5년이면 기각인 거예요. 근데 5년 한 1년만 지나면은 대박이 터지는데 이걸 고려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1번은. 이미 버렸다 이거예요. 2번 회계적 수익률법은 회계장부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계원칙이 변경되면 감가상각액이 변경되고 뭐 정액법, 정률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면 감가상각액이 달라지면 순이익도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3번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지만 현금 흐름을 잘 반영한다 했는데 감가상각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진정한 현금 흐름을 반영시키지 못한다. 해야 돼요.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회수기간법은 비교적 단순, 짧은 투자한 우수한으로 평가하는 건데 투자가 계속 일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회수기간을 계산하기가. 그래서 5번 현가회수기간법에서는 회수기간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건지 물어본 건데 회수기간법을 보면 가령 A 투자안과 B 투자안을 보면은 300, 600, 100 이게 4년이 걸리죠. 얘도 400, 300, 200이니까 700, 900 4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4년이 투자자에게 적정한가, 내가 1,000원을 투자하기에 적정한 기간인가는 투자자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한다 이겁니다. 빨리 회수되는 투자안을 또 선택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B가 똑같이 4년인데 내가 하나만 투자할 건데요. 내가 요구하는 회수기간이 5년이라
그런데 A, B가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A를 골랐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거죠. 이것만 딱 보면 똑같지만 현금 흐름 구조를 보면 똑같이 1,000원이 들어오더라도 외상값 있잖아요. 초기에 많이 받고 나중에 외상 조금 주는 게 이익인 거죠. 초기에 현금 흐름이 많은 게 나중에 많은 것보다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해보면 B가 더 짧다는 거죠. 그래서 B가 더 짧기 때문에 B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똑같아 보이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 회수기간법이다 이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가 회수기간법을 사용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럼 현가 개수를 곱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감가상 가격을 장부상 표시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장부상 가령 10억인 부동산이 감가상 가격 이렇게 했으면 1년 후에 9억이 되고 2년 후에 8억이 되고 하니까 평균 투자 금액을 구해야 되고요. 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서 순이익을 구해서 연평균 순이익을 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부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안의 의사결정 방법은 회계적 수익률이 투자안이 동업종 평균보다 크다면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반영돼 갖고 순이익이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자, 30번을 보시죠. 자, 다음 자본 예상 기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는 물론 투자안의 현금 흐름도 잘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은 회계적 수익률법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1번이에요. 현가 회수 기간을 구해봐라 이건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40은 투자한 거고요. 200, 200, 500은 이제 그 1년, 2년, 3년 차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순하게요. 여기다가 이제 현가계수 0.9, 0.8, 0.7 이렇게 했으니까 다 곱해서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는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A만 해보면은요. 여기 98 그러면은 얘는 180원이 들어오고 얘는 826, 160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340은 요 2년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A는 2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곱해서 해보면 B는요 1년 반이면 되고 1년 하고 6개월이면 되고 얘는 3년이 걸리니까 자 짧은 거부터 해가지고 B, A, C가 되겠다. 우선순위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을 하고 평가방법 중에 일부를 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순현가 내부수익률 수익성지수법에 관해서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